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중국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황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중국 이야기로 썸네일을 만들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망한다 이런 거 지금 엄청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우선은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커 요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주가 급락하고 있고요. 채권도 이제 쓰레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디플레이션도 문제고 공급 과잉도 문제고, 문제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나오지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은 걱정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PPI,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벌써 1년 넘게 계속 마이너스,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도 마이너스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쓰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 미국의 GDP를 중국이 따라간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냐, 평생 가봐라 못 따라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공동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마인을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혁신을 해가지고 마인처럼 뭔가 만들어 내봐야 정부에서 뺏어가니까 부동산이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돈이 효율적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런 상황이 됐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개인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저축률은 30에서 40%를 육박하게 되고요. 미국은 저축률이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5% 이하라고 했을 때 좀 놀라긴 했었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나? 미래를 하나도 걱정 안 하나 봐. 버는 돈을 그냥 다 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국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녀 세대가 나보다 더 잘 살 텐데 뭐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5만 가지 걱정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저축률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미국의 저축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미래가 암울하고 불안하고 내 자식도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축을 많이 한다, 소비를 안 한다에 그치지 않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2017년까지만 해도 1.8명 정도 수준에 나던 출산율이 불과 5년 만에 1.09명까지 내려왔고, 이런 속도라면은 한 명이 깨질 수 있다라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중국 내에서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잠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반짝 잠깐 좀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중국에 보면은 매년 1,600만 명 정도씩은 인구가 태어나다가 이게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는 1,000만 명보다도 아이가 안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1,000만 명보다 안 나온다. 길게 보면요, 이 그림에서 1960년대가 있어요. 이때는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5천만 명이 기근이나 굶주림 때문에 사망하던 때입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아이가 안 나오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중국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예요. 아까 한 명이 깨질까 봐 걱정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65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던 중국의 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충격적이었던 보고서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양육비가 너무 높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나왔던 그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의 양육비가 전 세계에서 2등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1등이 어딜까요? 맙소사 한국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자녀 양육비를 보니까 1인당 GDP의 8배 가까이 우리나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난리 난 게 1인당 GDP의 6.3배를 사용했다는 건데, 한국은 7.8배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어쨌든 양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도 안 해, 출산도 안 해, 이런 중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 더 심하죠. 한국의 상황을 좀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들까요? 2019년에 동아일보에서 낸 통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평균 소득 수준의 가구에서 아이 한 명을 양육하려면 대학교까지 3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집계됐습니다. 3억 8천만 원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취학 양육비가 6,800만 원이고요. 사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비로 초등학교에서만
9천만 원을 사용합니다. 중학교에서는 5천만 원, 고등학교에서는 8천만 원, 그리고 대학교 가서 8,6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이걸 좀 더 극적인 수준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돼요. 월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을 사용하는데요. 600만 원 이상,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소득으로 갈수록 양육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6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9억 9천만 원을 쓰네요. 비트코인 10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주황색과 노란색이죠. 고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의 사교육비가 양육 비용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부자 아니면 아이 못 낳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사교육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웬만큼 부자가 아니면, 내가 물려받은 게 없으면, 소득이 없으면 아이를 못 낳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좋은 학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사교육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사교육비가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네요. 이게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낸 신간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소득 구간 기준으로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는지를 체크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출산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100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보면요. 2010년에는 저소득층에서 11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2019년이 되니까 8명밖에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46명이 태어났었는데 55명이 2019년에는 태어났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2019년에는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아이가 8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아예 아기 낳기를 포기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이 낳는 거 보니까 부자가 아니면 낳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모두가 고소득층이 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월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노동시장은 아무래도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 수준도 낮고 근속 연수도 낮아서 누구나 가고 싶은 직장은 1차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90%는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일자리, 1차 노동시장, 대기업 정규직 가기 위해서 취준생으로 백수 생활을 오래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대가 돼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30살이 돼야 취직을 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자녀를 출산할 정도의 여력을 갖추려면 40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신입사원의 입사 연령을 따져보니까 5.8세나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1998년에는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는데 2020년에는 3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고소득층이 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포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 진입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요. 생애 전체에 걸친 현금 흐름이 더욱 빡빡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쓰면서 적자를 내고 취업을 할 때까지도 계속 적자를 내다가 30이 거의 다 돼서야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40대에 정점 찍고 60대가 되면 소득이 줄어든다. 또 적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1인당 생애주기 적자라는 건데요. 참, 이 그림을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1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17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3,500만 원이 적자가 나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겨우 취업을 한 게 27세, 30세가 될 텐데 그때 흑자로 돌아선 다음에 실제로 흑자가 나는 구간은 20년, 30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60세가 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적자라는 것은 소비가 소득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참 나이를 먹고 나서야 가정을 꾸릴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자식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교육비 막 써가면서 대입 경쟁 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가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사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러면 30살 때까지 이 아이는 또 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텐데, 그 적자 날 텐데, 이런 기업이라면 난 투자 안 할 텐데, 자식이니까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또 더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내가 60대 70대가 되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예 애초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은 이거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은 복권을 사는 것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청년층이 빠르게 취직하고 사회에 진입하면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30살이 돼야 취업을 하게 되고 50이면 은퇴를 하니까 국민연금에 안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20년, 25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크게 쓰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형태를 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크게 받고 갭 투자를 하거나, 코인도 그냥 밈 코인 같은 거, 그냥 잡코인 같은 거에 더 눈독을 들이는 것이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나라가 없고요. 30살 공무원이 2억 영끌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리고 다시 B2가 꿈틀거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내용이 참 비관적이에요. 어느 것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딱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였던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양육비를 줄여볼까요? 아니면 사교육비를 줄여봐요? 규제를 할까요? 안 돼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나도 잘 살고 싶어, 너만 잘 살고 싶어? 나도 잘 살 거야 라는 그 본능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봅시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 말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 즉 적자 구간이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기업이면 절대 투자 안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 계속되면 부도나겠죠. 이 내용을 좀 더 분해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과 유출되는 것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건 이거예요. 노동소득, 그리고 자산소득, 그리고 이전 유입. 이전 유입이라는 것은 부모님한테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돈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소비, 저축, 이전 유출. 부모님에게 주거나 아니면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소비와 아까 방금 설명했던 생애주기 적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과 소비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 비교해둔 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생애주기 적자가 소비와 노동소득인데, 나눠보면은 누군가한테 받거나 주는 거, 아니면 내가 투자해서 버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직장이 결정돼 있잖아요.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 유입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이건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 금수저를 물고 못 나는데 어떡합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산 배분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돈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주식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힘을 들여가지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P2 하지 말라고요. 잡코인 사려고 기웃기웃 하지 말라고요. 한탕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투자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투자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정말 투자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셔서 투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투자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셔서 좋은 종목 찍어주고 주가 오르냐 빠지냐 맞춘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진심으로 다가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취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만큼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향후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중국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일한 해결책은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늘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투자에 진심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이 좋았다면 이호석 아카데미 꼭 구독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이나 투자해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밑거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